50만 원이나 올린 거였어요. 그 뒤에 있는 200만 원짜리 내가 찾았던 가게는 복비도 잘 안 나오고 받아도 적게 받으니 부동산 복비 작업이 끝난 점포로 나를 이 대로변 썰렁한 곳에 집어넣은 것이었습니다. 주류 대출을 3천만 원이나 받게 되니 다른 술집보다 맥주도 더 비싸게 받아야 했고 6개월이 지난 지금 한 달 매출 1천만 원, 임대료와 관리비로 월 500만 원, 주류 대출과 일반 대출 월 350만 원, 식자재비로 400만 원, 인건비로 150만 원, 카드 수수료 및 부가세, 기타 이것저것 하니 한 달에 500만 원 이상씩 마이너스입니다. 가게 문을 열 이유가 없죠. 이럴 바엔 문 닫아버리고 월세 350만 원 내는 게 낫죠. 그나마 가지고 있던 보증금도 다 없어졌고 빚만 순식간에 1억 원 가까이 생기고 가족은 없어지고 누구에게 도움받을 것도 없어지고 깔끔하게 LTE 속도로 완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주방장을 선전으로 모시다 망한 사장. 경기도 어느 카페거리의 핫플레이스 브런치 카페. 나름 좋은 상권에서 좋은 입지를 선택하고 이 젊은 사장님은 인테리어에도 꽤나 신경을 써서 총 7억 원이라는 거액의 투자금을 들여 오픈 1년 만에 그 지역 유명한 브런치 카페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연예인들도 찾아오지. 나름 실력 있는 셰프도 고용하고 브런치 메뉴는 물론이고 고급진 커피와 와인, 피자와 파스타까지 고급지고 비주얼 쩌는 음식들을 결코 싸구려로 팔지 않았으니 크리스마스 같은 대목에는 일 매출이 1천만 원에 육박하는 날도 있었죠. 아무리 잘 꾸며놔도 음식점은 그래도 음식 맛이기에 이 젊은 사장은 주방장에게 주방의 전권을 부여하게 되고 본인은 홀을 책임지고 나름 케미를 맞춰가며 그 매장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 젊은 사장의 마인드도 나쁘지 않았어요. 하루하루 한 푼 두 푼 하는데 집중하지 않았고 식재료도 최고급으로 하고요. 그리고 직원들의 대우도 최고로 대우해 주려고 했고 고객 서비스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려 노력했고요. 나의 매장이 자리를 잡는 데만 온전히 정신을 쏟으면서 운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한 달 내가 얼마 벌어가는지 계산도 안 해보고 우리 식구들 이 정도 먹고 쓰는데 문제 없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고요. 그리고 성격상 꼼꼼하게 술 따진 생각도 안 됐고요. 그런데 어느 후에 핫플레이스는 형성이 원할 수 없죠. 경쟁 상권이 생기고 경쟁 브랜드가 생기고 그 경쟁 브랜드도 자신들만의 핫한 아이템으로 근처에서 장사를 합니다. 오픈한 지 3년쯤 되었나요? 매출은 예전 매출에 비해 반토막이 났지만 그래도 그 동네에서는 나쁘지 않은 매출을 올리던 그 어느 날 이 젊은 사장은 쉬는 날 없이 죽게 일해도 한 달에 한 푼도 못 가져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도 한 달 매출이 4천에서 5천만 원이 되는데 어떻게 내 수익이 없을 수가 있지? 그제서야 비로소 이 젊은 사장은 본인 매장의 수익 구조를 꼼꼼하게 조사를 하게 됩니다. 적자가 나는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제일 비정상적으로 많이 나가는 비용이 바로 식재료 비용. 식자재 비용이 비정상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걸 발견하고 주방장이 주문을 한 수많은 식재료 업체의 영수증을 분석을 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금액대를 확인을 하고 난생 처음으로 수산물 도매시장이라는 곳을 가보게 됩니다. 다른 품목들도 다 비싸게 공급을 받고 있었지만 물론 그 중에서도 파스타에 들어가는 옥시조개나 관자, 해산물들이 너무 비싸게 공급이 되더군요. 수산물 시장, 조개 파는 아주머니에게 여쭤봅니다. 알아보니 업소 가격은 물 먹여서 얼린 조개를 파는 거였고 실제 얼려서 고개만 늘린 2배나 비싼 조개와 해산물들이 우리 매장으로 납품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믿었던 주방장의 배신. 취재업체에서도 비싸게 받고 뒤로다가 뺑맞이 받아먹고 소스업체한테도 앞으로는 비싸게 받고 뒤로는 또 뺑맞이 받아먹고 이 조그만
조그만 가게 하나 운영하는데 무슨 업체들이랑 이렇게 많이 거래를 해왔는지, 사실상 그 업체들은 내가 아니라 우리 가게의 주방장을 사장으로 삼은 셈이고, 그 젊은 사장은 자괴감과 분노심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주방장을 불러서 앞으로는 식자재 주문은 내가 하겠다고 선언을 하게 되죠. 그런데 수년 동안 사장 몰래 식자재 회사한테 돈 받아먹고 삥땅을 쳐온 주제에 사장이 직접 실체를 밝혔는데도 좀 미안해한다거나 사과 한마디 없이 주방장은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결국은 더 먹을 게 없는 주방에서는 더 이상 일할 수가 없으니 수년 동안 그 주방을 책임졌던 그 주방장은 떠나게 되고, 그리고 그 젊은 사장은 직접 파스타 팬을 잡고 가게를 살려보고자 고군분투하게 되지만, 맛이 바뀐 그 브런치 카페를 손님들은 더 이상 찾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전 재산을 털어서 시작한 젊은 사장은 곧 문을 닫았어요. 최종 승자는 주방장. 그 몇 년 동안 한 달 600에서 700만 원씩 따박따박 가져가서 아마 돈 많이 모았을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창표식입니다. 오전에 창업 상담을 하러 갔다가 그 시행사라고 있어요. 시행사 한마디로 그러니까 건물을 올리는 데 같이 이렇게 하는 시행사가 있는데, 그 시행사 사장님하고 얘기를 좀 했었어요. 상담을 한 거죠. 근데 저희가 들어가려고 하는 그 건물의 3층에 어린이 수영장을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어린이 수영장이 좀 인기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린이 수영장이 뭐 지금 서울 목동에 유명한 수영장이 있는데, 그 수영장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이곳에서도 똑같이 대박을 칠 거라고 뭐 이러면서 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순간 제 분야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이것저것 좀 말참견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제가 체대 출신이라서 어려서 수영장에 근무를 좀 오래 했거든요. 일단 뭐 저도 체대 나왔고 저도 수영 강사를 오래 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시행사 대표도 제 경력 듣고 뭐 뭔가 말이 통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반대로 뭔가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좀 문득 들더라고요. 엄밀히 따져봤을 때 제가 수영장을 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시행사 대표 얘기를 제가 듣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사 기간이나 뭐 공사 비용, 뭐 해결 층고라든지 타겟을 어떻게 잡고 한다라든지 섹터별 비율, 뭐 수질 개선이나 뭐 물과 관련된 것들. 일단 뭐 저도 수년 동안 수영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단순히 가르치기만 한 것도 아니고 운영에 관련돼서 업무도 관여를 해봤고, 뭐 당직도 서봤고, 뭐 청소나 뭐 마감 뭐 이런 거 다 제가 해봤기 때문에, 여태까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고 수십 년 살았거든요. 근데 실제 수영장을 짓고 그걸 직영으로 운영을 하려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제가 수영장에 대해서 모른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깨닫게 된 거죠. 뭐 겉으로 들리는 말은 제가 다 알아듣긴 들었는데, 저보고 바로 수영장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짓고 이렇게 하려면 저는 아마 하나도 못할 거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겉핥기만 아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업시장에서도 이런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새로 무언가 장사를 시작하려는 사람은 그 계통의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시작을 하면 안심이 되고 뭔가 잘 할 것 같고 시행착오를 안 겪을 것 같은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뭐 수십 년간 일식집을 관리하고 뭐 메인으로 요리를 하던 총괄 셰프와 함께 한다든지, 십수년간 중국집 주방에서 멍만 잡은 중식 고수와 함께 한다든지, 아니면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 매니저라든지 아니면은 메인 바리스타로 수년간 일을 해온 친구들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거죠. 일단 뭐 수십 년, 십수년, 짧게는 수년 동안 그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는 시스템을 얼추 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그 사람이 그렇다고 거기에 그 전문가일까요? 그곳에서 일을 한 것과 새롭게 무언가를 창조를 하는 것, 이건 정말 180도 다른 일입니다. 근데 더 문제는 실제로 사장들도 진행하면서 이거 하다 보면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도 그것을 이제라도 바로잡아서 다시
세팅하는 게 아니라 매물 비용이 함정에 빠져서 그걸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진행하는 사람, 매물 비용 한마디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같이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시간이든 돈이든 투자를 많이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비용이 그 시간적인 비용이 아깝다 보니까 그래도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시간 끌다가 나중에는 상황이 악화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은 위기 상황 때 사실 몸만 빠져나가면 돼요. 근데 남아있는 그 사장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폭망이죠. 차라리 처음부터 그런 프로세스를 모르면은 프랜차이즈라든지 아니면 전문 조직 있잖아요. 사람이 아니라 그 조직에 나를 집어넣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는 것, 알 수 있는 것을 좀 선택을 좀 하세요. 일단 뭐 프랜차이즈를 예를 들면은 일단 뭐 오픈하기 전에 절차라든지 오픈한 다음 그 이후에도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내가 바닥서부터 그 내면까지 모르더라도 어떤 프로세스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본사의 노하우나 이런 게 자연스럽게 전달될 수 있으니까 사장이 직접 알 수 있는 기회는 가지게 되는 거죠.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거를 다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을 영입하는 것 자체가 그거를 모르고 저 사람한테 기대겠다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가끔 요즘 보면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도 좀 마찬가지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이 망합니다. 요즘 정보공개사 이런 거 보면은 금방금방 상표도 출원하고 뭐 이렇게 했다가 금방금방 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끔 자기 가게 음식이 너무 맛있고 사람들이 너무 맛있으니까 분점 좀 내주세요 막 이러면 이렇게 이거 좀 사업 좀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음식도 잘하고 가게 운영은 잘하지만 이게 사업으로 연결하려면 또 그것만으로는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일단 뭐 자기 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는 호기롭게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고 사업체를 따로 등록을 하고 사람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보면 유명한 프랜차이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둘씩 영입을 하게 되죠. 근데 과연 그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그 프랜차이즈 회사를 새로 세우는데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실제로는 그 영입된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시킬까봐 되게 두려워하는 영입자들도 있어요. 실제로. 일단 더더군다나 누구나 알만한 프랜차이즈, 되게 유명한 좀 대기업 프랜차이즈로만 더더고 그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갖춰진 조직에서 자기 분야, 그 지극히 그 일부 분야만 경험을 한 사람일 뿐인 거죠. 그 사람들이 와서 회사를 새롭게 세팅한다? 아마 본부장급이어도 세팅하기 힘들 거예요. 실제 그렇게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한테 기대고 의지하다가 폭망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게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일단 어떤 사업을 시작한다고 한다면 누군가의 네임 밸류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한번 비벼볼까, 내지는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한번 같이 이렇게 막 시작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은 일단 차선책이라는 그 다음 사업 때나 생각하시고, 사장이 나 스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전문가 될 필요는 없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경험을 해서 진짜 이것을 쪽을 사장이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처음 사업을 시작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게 실제로 일에 들어가서는 정말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요.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은 진짜 나부터 바닥서부터 경험을 하고 알고 다음에 전문가를 초빙하라도 그 다음 문제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차별지겠습니다. 창필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2천만 원으로 내 가게 창업하는 방법, 사실상 영혼 창업 실제로 가능하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릴 건데요. 어찌 보면 제목이 굉장히 선정적일 수 있습니다. 욱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실제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에 질문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돈 없이 창업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고. 뭐 취업은 안 되고 사실 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뭔가는 해야겠고 그런데 돈은 없고, 뭐 굉장히 허황된 질문처럼 보이지만 세상 현실적인 질문이었죠. 창업시장도 창업자분들도 정말 요즘 같아서는 정말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 심해요. 돈 있는 사람들은 좋은 브랜드로 좋은 상권, 좋은 입지 들어가서 뭐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실 수 있지만 소자본 영세 예비 창업자분들은 사실상 이미 빚은 질대로 다 졌기 때문에 땡전한 분 없어요. 소상공인 지원센터 지금도 가보면은 진짜 무슨 국가의 지원 받으려고 정말 운전성시를 이루고 있고요. 여기저기 사금융에서 돈을 끌어다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창업을 하려고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그렇게 끌어온 자금들을 또 꿀꺽 하려는 업체들도
사방에서 고사리고 있고요.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예비 창업자분들이 돈이 없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창업 비용을 최대한 낮춰주거나 본사 마진을 포기하고 스스로 공사를 하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인테리어 자체에 큰 비중을 안 드는 창업 비용을 최대한도로 낮출 수 있는 그런 브랜드들을 만들고 있고, 또 광고를 하고 창업 박람회 같은 그런 박람회도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대표적인 업종들이 초기 투자금이 덜 들어가는 10평대 소형 매장 브랜드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배달 전문 매장들입니다. 일단 돈 없는 창업자들을 일단 창업을 시키고 그 뒤에 매장에 물류를 공급해서 본사의 이익을 취하겠다는 거죠. 제 이야기가 그 회사들이 창업자들을 상대로 본사 이익을 창출한다는 게 이게 나쁘게 들리실 수 있는데, 그 행위는 결코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 회사는 창업시장 현실에 맞춰서 변화를 해야 되고 생존을 위해서 전략을 짜고 영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시대착오적으로 옛 방식을 고수하는 게 오히려 미련한 회사들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끌어다 써서 창업을 하고 망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그렇게 한번 망하게 되면은 재기불능 상태가 되는 상황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왕에 소형 매장, 배달 매장을 하시려는 초보 영세 예비 창업자라면은 조금이라도 돈을 덜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시 답변 드린 내용을 토대로 오늘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2천만 원이라는 소자본으로는 인터넷 쇼핑몰이라든지 차 한 대로 할 수 있는 아이템들도 요즘 많죠. 차 한 대로 소형 이삿짐 센터를 한다든지, 아니면 차 세차용품을 들고 다니면서 출장 세차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오프라인에 내 가게를 창업을 한다는 게, 그 가게 중에서도 외식업을 창업을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요즘처럼 창업하기 어려운 시기에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여기저기 끌어다 써서 또 창업을 한다는 건 리스크가 너무 크고요. 하지만 전혀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외식 창업 시장도 계속해서 변해가는 만큼 창업자들도 변해가는 현실에 맞춰서 최대한 효율성 있게 창업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일단 여기서 처음 말씀드릴 부분은, 신규 창업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일단 분양업체를 활용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발품을 좀 팔아야 됩니다. 좀 알아가야 될 것도 많고 협상 기술도 필요하고 그렇긴 하지만, 요즘 상가를 지어서 팔아야 되는, 분양을 시켜야 되는 분양업체들이 좀 많이 힘듭니다. 상가를 지었으면 팔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다 지어놓고 공실로 비어있는 곳이 많아서 지금 자금이 막힌 분양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위치가 좋은 곳이야 상황에 따라서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입점을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임대가 다른 그렇게 좋지 않은 자리들은 임대가 안 맞춰지게 되면 일단 분양이 잘 안 돼요. 임대 수익률을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분양이 안 되죠. 그랬을 때 분양업체에서 먼저 분양을 시키기 전에 임차인부터 먼저 구해서 임대를 놓고서 그다음 분양을 시키는 방법을 택하고 있어요. 우리가 임대차 계약까지 완료해서 월세가 나오고 수익률이 보장된 상가니까 이젠 안심하고 빨리 사가세요, 이런 식으로 팔아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돈 없는 창업자들한테 이 분양업체가 인테리어라든지 그 시설비를 대신 지원해 줍니다. 임차인이 들어와야 분양을 시키고, 분양이 되어야 그 분양업체도 돈이 돌아가니까 고육지책으로 임차인들한테 시설비를 지원해주는 상황이 오게 된 거죠. 위치와 시기에 따라서 적게는 3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까지 그렇게 지원해주는 곳이 요즘 많습니다. 그런 곳을 찾아서 분양업체와 잘 쇼붙이고 보증금은 한 2천 정도 걸고, 나머지는 분양업체에서 지원해주는 돈으로 시설비하고 그렇게 장사하면 됩니다. 보증금은 돌려받는 돈이니까 아까 보증금으로 2천 걸었던 것도 사실 제 돈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영원 창업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대신에 그 사람들은 분양을 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좀 높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가 높다는 게 사실상 수익률이 크다는 거기 때문에 높은 금액으로 분양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임대료가 좀 높을 수가 있어요. 근데 상가가 잘 안 나가는 초창기라든지 아니면 비수기에 덤벼들게 되면은 임대료도 좀 더 낮추고, 하다못해 렌탈 프리도 좀 많이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계약 기간도 길지 않고 좀 짧게 한다면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리스크도 줄이면서 내 돈 안 들이고 장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기존 폐업한 매장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요즘 사실 시설, 인테리어까지 다 해놓고 권리금이고 뭐고 그냥 털고 나가고 싶으신 사장님들 정말 많거든요. 장사가 안 돼서 오히려 문 닫는 게 이득인 그런 가게들이 많아서
임대료만 내고 문 닫아놓는 가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에겐 굉장히 슬픈 일이지만 새롭게 장사를 하려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기회인 셈이죠. 그런 곳을 찾아서 인테리어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업종으로 장사를 하면 됩니다. 인테리어가 중요하지 않는 업종, 커피숍이나 호프집, 레스토랑 이런 업종들은 그래도 인테리어가 좀 필요하잖아요. 이뻐야지 오는 업종들이니까. 근데 그냥 동네 한식집이라든지 공사판 한반집 아니면 곱창집이나 장어집 아니면 포장마차, 멸치국수집 이런 집들은 이런 데 골목으로 들어가서 인테리어 그렇게 많이 안 따지잖아요. 그런 업종으로 정하면 됩니다. 아니면 인테리어를 아예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배달 업종으로 정하셔도 되고요. 치킨집이든 떡볶이집이든 김밥, 분식이든 사람들이 안 찾아와도 배달해서 가져다 주면 되니까 분위기랑은 상관이 좀 없는 그런 업종을 정하고 그 있는 인테리어, 그 시설 그대로 이용해서 장사를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스스로 초보 창업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창업 전에는 많은 경험을 하셔야 되는 거는 물론이고요. 최대한 투자비를 적게 들이셔서 설사 실패를 하더라도 그래야 좀 타격이 덜하고요. 충분히 리스크를 줄이면서 시행착오를 겪으실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첫 자동차도 중고차로 시작하는 마당인데 인생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큰일이라고 생각되는 그 창업, 무조건 새 가게를 모집할 게 아니라 중고 가게로 시작하는 것도 요즘 같은 시대에는 꼭 필요한 덕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돈만 끌어오는 게 등산은 아니에요. 돈 없어서 사업 못한다, 돈이 있어야 장사하지 사업하지 이런 얘기만 하면서 가만히 앉아서 신세한탄만 하거나 아니면 가족들한테 손 벌려서 또 안 되면 또 가족들까지 2차 피해 3차 피해 이렇게 피해나게 하지 마시고요. 진짜 본인이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정말 하루하루 발로 뛰면서 그렇게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2천만 원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 청표직이었습니다. 예. 네.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스럼 돈 7,000원 갖다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창업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좀 가르쳐드리고 창업을 알아보시는 와중에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상을 찍다 보니까 계속해서 망한 이야기나 실수를 해서 잘못된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나름대로 소소하지만 재미지게 장사하신 사장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을 제가 작년 여름에 뵀었어요. 인터뷰를 했을 때 그래도 7년 정도 그 정도 운영을 하셨던 분인데, 제가 지금 드리는 이런 사례들은 엄청난 돈을 들인다거나 창업비용을 쓰고 대단한 노하우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을 소개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이 사장님 같은 경우도 평생 가정주부만 하셨단 말이에요. 가정주부 하셨다가 실제 창업을 했을 때도 뭐 인테리어를 따로 한 것도 아니고 썩은 이자가야 어떤 자리를 그냥 그대로 인테리어를 살려가지고 그래도 자기가 스스로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큰 돈 안 들이고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계신 분의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주제를 새로운 분식집의 성공 경영식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어린이가 아닌 어른이, 어른들을 위한 분식집인데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장사를 하고 계신 분을 제가 직접 보고 왔습니다. 일단 그 동네는 서울시 송파구에 있다라는 것만 일단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그 동네는 학교만 3개가 몰려 있어요. 그리고 분식집은 무려 10개가 넘습니다. 수십 년을 그 자리에서 장사만 했던 TV에도
한 분식집이 있었으니 일단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집은 일단 자리가 안 좋습니다. 분식집은 물론 입지가 좋아야 된다 이런 걸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 집은 자리가 안 좋아요. 서로 좋은 자리 들어가려고 높은 권리금이나 높은 임대료를 감당을 해야만 하는 분식집이지만 이 분식집은 학교 앞에서도 그 길목에서도 멀리 떨어진 골목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일단 낮에는 문이 닫혀 있어요. 아침과 낮에 학생들과 인근 주민들을 상대를 해야 하는 분식집인데 이 집은 오후 3시나 돼야 사장님이 출근을 하십니다. 그 집 대표 메뉴 이름은 주인 마음이에요. 제가 갔을 때 이 주인 마음 코스 요리는 닭꼬치, 염동꼬치, 떡볶이, 그리고 감자튀김, 소세지구이, 오뎅탕 이렇게 해서 2만원. 어른 2~3명이 배부르게 먹고 소주 2병을 먹으면 그 집의 진가를 알게 되는데요. 결코 허접하지 않은 분식 메뉴가 이렇게 저렴하면서 이렇게 훌륭한 안주가 된다는 걸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코스 요리로 구성을 하면서 사장님도 틈날 때마다 하나씩 메뉴를 가져다 주다 보니까 사람도 안 쓰시고 혼자 운영을 하세요. 분식집 운영이 안 됐어요. 이거 좀 비싸지 않아요? 비싸지. 몇 분 안에 한 접시 나간다 이런 법칙이 없잖아요. 시간 나면 여러 개도 한꺼번에 주고 조금 바쁜 거 지나서 그 다음 접시 주고 이러면 운영이 굉장히 편리해집니다. 5시부터 영업을 시작하면 다른 분식집들은 마지막 저녁 영업만 하고 끝날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죠. 그래서 다른 분식집들은 10개가 넘는 집들이 그 정해진 낮 시간대에 피 터지게 경쟁을 하는 건데 이 집만큼은 홀로 유유히 12시까지 경쟁자 없이 영업을 합니다. 한마디로 독점인 거죠. 시간대가 다르다 보니까. 골목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가 100만 원이 안 돼요. 거기가 대로변에는 350, 400만 원까지도 가는데 다른 분식집들에 비해 한마디로 3분의 1, 4분의 1에 불과한 거죠. 다른 분식집 떡볶이 한 접시 값이면 이 집은 거의 한 접시 반, 거의 2인분에 가깝게 나옵니다. 임대료가 싸다 보니까 그 임대료도 낼 돈의 그 비용을 음식에만 온전히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집에서 좀 양 적게 먹은 사람이 이 집 오면은 푸짐하니까 조금 멀더라도 찾아오는 겁니다. 간단하게 먹고 가고 그리고 포장해가는 분식집이 아니라 일본식 다치 테이블을 놓고 다치 테이블을 놓으신 게 아니라 그 전에 망했던 가게가 이자카야 집이었는데 그 인테리어를 그대로 사용을 하신 거죠. 그리고 작은 테이블 끼워놔서 좁긴 하지만 아니 분식집에서 좁다고 막 불평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퇴근길 직장인들과 동네 주민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부담 없는 가격에 대포 한 잔 기울입니다. 전체 매출의 한 30% 정도가 술 판매. 술은 그냥 손님들이 가져다 먹으니까 인건비가 안 들죠. 떡볶이는 끓여달라면 금방 끓일 수가 있으니까 끓일 수 있을 정도만 따로 준비해놓고 따로 떡볶이가 다 떨어졌으면 특별히 해달라는 사람은 해주겠지만 그냥 남아있는 순대를 주면 됩니다. 오뎅탕이 다 떨어졌으면 만두라면도 끓여주는 거고요. 소세지가 다 떨어졌으면 떡꼬치 남은 거 푸짐하게 구워서 주면 됩니다. 주인 마음이기 때문에 재고 걱정할 필요 없이 또 로스가 없으니까 또 재료에 더 신경을 쓰니까 오히려 손님들은 뭐가 나올지 궁금해하는 거죠. 그렇게 단골은 쌓여갑니다. 힘은 들지만 사장님 혼자 하루 7시간 그 정도 일을 하시면서 평균 50만 원에서 60만 원의 매출을 올립니다. 피 터지게 경쟁을 하지도 않고요. 살인적인 임대료로 허덕이지도 않습니다. 테이크아웃 하겠다고 포장 용기값 사고 이것저것 포장해줄 만한 그런 신경 안 써도 되고 요즘 배달이 많이 유행인데 배달한다고 배달 앱 광고나 전단지를 뿌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어두운